말과 사물은 지식의 근대성, 사유의 근대성, 우리 문화의 근대성을 밝히고 그 종말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푸코 사상 전체 안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코가 거쳐갔던 긴 학문적 여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 이건 1961년 광기의 역사에서 1969년 지식의 고고학에 이르는 그 10년간의 시기인데, 이걸 고고학의 시기라고 부르죠. 근대 과학과 학문의 역사를 천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이제 70년대죠. 10여 년간 지속되는 개보학의 시기입니다. 이 거리의 투쟁과 권력에 대한 탐구를 병행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기는 이제 1980년에서부터 84년 사망할 때까지이고, 이때는 윤리학의 시기입니다. 푸코 윤리학의 탐구 대상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주체로서 만들어가는 문제에 있습니다. 푸코의 작업이 지식의 고고화에서 권력의 개보학으로, 그리고 다시 주체의 윤리학으로 이행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이유는 지식, 권력, 주체, 이 3자 사이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지식은 말하기와 보기의 결합물인데 그 이질적인 두 요소를 묶어주는 끈, 그게 바로 권력, 규범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 권력을 포함한 힘 일반은 언제나 자기 관계의 축을 거두립니다. 권력은 이제 타인의 통치로 행사되지만 이것은 언제나 자기 통치, 자기 돌봄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주체의 자기 관계와 원격 관계를 함축하는 권력은 다시 지식의 두 요소인 보기와 말하기의 결합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식의 고고한 권력의 개보학으로, 권력의 개보학은 다시 주체 윤리학으로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푸코 지식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네성스, 인식은 분과 학문에서 생산된 실증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부와 지식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인문학에는 언어학, 역사학, 미학 등 한 시대의 이론적 탐구 전체를 관통하는 인지적 태도나 그와 병행하는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서 이제 푸코의 지식 개념에 접근을 해보죠. 이때 본다는 것은 넓게는 이제 빛의 차원, 좁게는 구체적인 사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이 빛, 사물의 차원이 있습니다. 반면 말한다는 것은 넓게는 로고스, 일반으로, 좁게는 구체적인 언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기, 로고스, 언표, 이런 차원이 있어요. 이런 인식론적 이원론은 이제 개보학 시대의 대표자 감시와 처벌에서 훨씬 더 강하게 표출돼요. 이 저작에서는 보기, 빛과 사물의 요소에 해당하는 그건 감옥입니다. 17세기 프랑스는 이 미치광이뿐만 아니라 술주정뱅이, 게으름뱅이, 바람둥이 같이 이렇게 일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묶어서 광인으로 분류를 했고, 이 사회와 동떨어진 보호소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금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시기에 광기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기의 요소죠. 그러나 이 의학적 담론은 대감금이 일어난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른 다른 배경에서 태어난 이 보호소와 의학적 담론,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단일한 지식을 구성하는 배후의 요인은 뭘까요? 그것은 당대의 규범적 질서와 그것을 총괄하는 권력에 있습니다. 권력은 서로 배타적일 수 있는 보기 말하기의 빛과 로고스,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다이어그램을 생산해서 또 어떤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왜 푸코가 지식의 고고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자마자 권력의 개보학으로 이행했는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행의 필요성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푸코의 지식 이론이 칸트 인식론과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담긴 인식론에서도 우리 인식은 이질적인 두 요소, 그러니까 감성적인 직감과 지성의 개념이죠. 이 두 가지의 결합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두 요소를 매개하는 제3의 항으로 상상력이 산출하는 도식이 등장합니다. 칸트주의의 핵심은 구성주의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론적 구성주의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3분 구도의 위상학, 토폴로지와 일체를 이룹니다. 이제 먼저 경험적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고 이제 그 아래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물 자체 X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그 두 영역을 가르는 제3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현상의 가능 조건이 자리하는 초월론적 차원입니다. 선엄적 차원. 말과 사물의 핵심 개념인 질서, 역사적 아프리오리, 에피스테메는 이런 3분적 위상학에서 이 세 번째 제3의 지대인 초월론적 평면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 현실에서 사물을 분류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먼저 존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합리성이 유리하는 최초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각세계는 혼돈과 무질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푸코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르헤스 소설에 나오는 상상의 중국 백과사전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동물은 A,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 B, 향료로 방부 처리된 동물, C, 길들인 동물, M, 방금 손잡이 달린 항아리를 깨트린 동물, N, 멀리서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푸코는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떤 사유의 불가능성에 봉착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물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돈할 수 있는 어떤 동질의 객관적 공간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고, 그래서 분류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빠져드는 심적인 동요입니다. 푸코는 합리적인 분류에 전제되는 공간을 질서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중간 영역이라 부릅니다. 그 중간 지역 아래에는 무의식적인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영역 위쪽에는 과학 이론과 철학적 반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고학은 그 두 영역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를 탐구합니다. 이 경험적인 층이 너머의 배후의 선엄적인 초월론적인 차원, 이런 역사적 선엄성의 평면은 기존의 사상사나 과학사가 탐구하는 층보다 깊은 심층에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입증코자 했던 그 핵심 논제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책은 인간의 종말을 예언하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대적 인간은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고 다시 사라질 예정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책의 물음이고, 이것은 당연히 근대성의 기원과 미래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푸코는 이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과 사물 1장 전체를, 이 본문 1장 전체를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을 분석하는 데 바칩니다. 왕과 부인이 이제 저 거울 뒤에 이제 비춰져 있죠. 이 제목은 시녀들인데 실제 그림의 그 내용, 주제를 생각하면 제목은 왕의 자리입니다. 또 저 문 밖에 이 전체 상황을 메타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는 사람 있죠. 그래서 관람자의 위치. 그 다음에 실제로 저 그림 속의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모델이 서는 자리에 또 서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왕의 자리는 삼중의 위치입니다. 모델의 자리, 이거는 묘사, 표상의 대상이고, 화가의 자리, 이건 표상 주체의 자리죠. 그리고 저 관람자의 자리, 문을 여는지 닫은지 하는 저 사람은 한 차원 높은 데서 반성하는 자리, 이런 왕의 위치에 있는 시선의 주체, 그게 근대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과 사물은 인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근대의 에피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푸코가 탐사하는 학문은 언어와 문학에 관련된 학문, 노동과 경제적 활동에 관련된 학문,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과 심리적 삶에 관한 학문을 망라합니다. 이렇게 다종다양한 학문을 굵직굵직하게 묶는 범주도 여럿이 있습니다. 경험과학으로 묶이는 학문들이 있어요. 이게 생물학, 경제학, 문어학, 그러니까 역사 언어학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인간과학, 이 휴먼 사이언스. 여기에 속하는 게 심리학, 사회학, 문학 비평입니다. 생물학이 심리학으로, 경제학이 사회학으로, 문헌학이 비평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에는 이제 정신분석, 레비스토르의 인류학,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류의 언어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책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세 시기의 에피스테메를 분석하는 과정이죠. 이 첫 번째 르네상스 시대에 푸코는 이 시대를 세계 산문의 시대로 명명합니다. 말과 사물이 같은 평면에 존재하면서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가령 성경이나 신화 속에 동물들 나오죠. 그 동물들은 자연의 동물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책 속의 언어가 세계의 사물과 구별되지 않는 시대인 겁니다. 이 세계 산문의 시대의 말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이런 것들은 온통 유사성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뭐 소우주 속에 대우주가 있고, 그래서 내 신체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어떤 이제 유사성의 질서, 온통 유사성의 질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원리를 알게 되면 마침내 자연의 운행에 참여해서 마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푸코는 세계 산문의 시대가 저물고 표상의 시대가 도래하는 장면을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끌어들여서 연출합니다. 이 주인공 돈키호테는 이 소설 전반부에서는 르네상스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이제 왜 여인숙을 성체로 처녀를 귀부인으로 대할까요? 저긴 또 마차 또 저거 향해서 막 달려가고, 책 속의 이야기와 책 밖의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키호테는 유비 속에 이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반면 소설 후반부에서는 돈키호테는 이제 변화된 시대에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말이 단지 기호로서의 성격만을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는 믿음이 일반화됩니다. 언어는 자율적인 표상의 체계로 설정되고 지식 분석의 일반적 모델로 기능합니다. 이 고전주의 시대에는 언어적 표성과 재현이 지식 자체이자 사유를 대신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 세계가 유사성에 의해 구축된 질서라면 17세기 지식은 표상, 재현, 레프리젠테이션에 의해서 구축된 질서입니다. 그것은 동일성과 차이입니다. 표상의 질서는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 테이블로 기착하게 됩니다. 지식은 이상적인 분류표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제 학문 세계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언어적 표상은 그 아래에서 이 폭력, 삶과 죽음, 욕망, 성에 의해 곧 펼쳐지게 될 그 드넓은 어둠의 층에 맞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근대의 에피스테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학의 잠 속에 빠져 있는 게 근대적인 에피스테메죠. 근대의 지식 세계는 언어의 후퇴와 더불어 형성됩니다. 언어 후퇴 이유, 그거는 사물의 내면적 깊이, 특히 거기서 숨쉬는 역사성에 출현해 있습니다. 역사성이 경험적 사물의 밑바탕이자 존재 방식 자체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취약한 언어적 표상 능력이 문제시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물이 말에 의해서 해방되는 사건이자 이제 말보다 사물이 우위를 점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이제 후퇴하는 거죠. 그 효과로서 지식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주의 시대는 아주 단일하고 균질한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잘 정리된 표 안에 모든 지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분열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언어가 후퇴하면서 이제 지식의 지형도 바뀌지만 이제 이 중심에 이제 인간이 등장하고, 근대적인 인간, 칸트적인 주체, 모든 표상의 토대, 기원, 한계를 묻고 답하는 인간, 또 표상을 표상하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 일의 근대 철학을 관통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유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푸코가 유한성 분석. 이때 유한성은 이제 한계 분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명, 언어, 노동이라는 근본 범주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험적인 대상, 이런 점에서 이제 유한한 존재입니다. 법률, 우리 행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을 땐 처벌을 받고, 그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지만 이 법률적인 한계를 통해서 우리 행위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잖아요. 이런 한계가 가지는 어떤 형성의 힘을 가르쳐준 게 칸트입니다. 그 선언적인 조건은 한계입니다. 근데 그 한계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유한성을 두 가지로, 또 선언, 경험이 이중화된 존재로
표상하게 되고, 이게 다 인간의 이중적인 유한성을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예. 이게 구조주의 시대에 와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구조주의 시대로서 모든 인간과학의 역사적 아프리오리가 규명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조주의라는 것은 이런 모델의 역사에서 이제 이 언어학적인 모델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시대와 겹치는데, 그 생물학적 모델은 기능과 이제 정상, 전체의 조화로운 정상, 이게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제학적 모델은 이제 갈등, 그걸 조절하는 전체의 규칙. 언어학적 모델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국지적인 시그니피케이션이 있죠. 그 의미작용이 있고, 그 의미작용은 어떤 시스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렇게 철학을 대신해서 정신분석, 인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제기했던 문제를 철학보다 더 잘 해결하고, 또 철학에 빠져있던 인간학의 잠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에피스테메가 다 완료가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언어가 회귀한다 이거죠. 왜? 언어학의 모델이 일반화되니까. 근데 푸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많이 두고 강조하는 것은 그 자율문학입니다. 이 문학, 이 자율문학의 언어는 다른 무엇을 위한 언어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언어, 자기의 조건과 한계를 스스로 묻고 말하는 언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고 실험하는 언어죠. 그래서 현대문학은 유한성을 극단적으로 실험하면서 근대적 에피스테메의 한쪽 해안으로 험난한 언어의 파도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해안으로는 형식 언어가 폭풍을 동반하고 파고를 일으키며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극단에서 거센 언어의 밀물이 닥치면서 근대의 해변에 그려졌던 인간의 형상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언어의 두 가지 존재 방식 사이에 있었던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언어의 회귀와 범람이 일어남에 따라 그렇게 잠시 존재했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철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침식당하면서 곧 미래의 사유가 언제 열릴지 자문하기에 이릅니다.